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8시 라이브는 고대 고려병원 순환기내과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 심장 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저번 시간에는 좀 네. 고혈압과 심장병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은 좀 어떤 얘기 나누실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문들 시리즈 2로 전번에 이제 고혈압에 대한 질문들 위주로 했어요. 오늘은 이제 심장병에 대한 굉장히 좀 궁금한데 병원에 가서도 별로 이제 답변을 얻기 좀 어려웠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핵심들 뽑아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네, 그러면은 네. 시작하시기 전에 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시청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심장 건강이나 뭐 고혈압 관련해서 여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심장병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보통 협심증 심각경 득점은 극심한 흉통으로 오는 경우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네. 영화를 봐도 갑자기 조이다가 막 쓰러지고 하면서 의식 갑자기. 있고. 네. 근데 흉통이 없는 협심증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심근경색증도 흉통이 없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 증상이 없진 않아요. 어떤 증상이 있냐? 네. 보통 호흡 곤란을 주로 호소하세요. 네. 노인들 또는 당뇨 환자들에서 이런 현상이 많은데 통증은 별로 없는데 숨이 차다고 와요. 밤에 숨이 차서 깨어났다. 네. 그래서 숨 차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이런 뭐 호흡 곤란도 미미한데 막 그냥 넘어올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피로함이 그냥 굉장히 피로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뭐 몸을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몸살 같은 거 났을 때 뭐 어떻게 얘기하지 못해. 괜히 몸이 무겁고 어떻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많이 어지럽고 현기증이라고 그러냐 막 우리가 막 빙빙 돈다는 어지럼증하고 이게 확 머리가 허해지면서 뭐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그런 현기증. 그다음에 이제 가슴은 안 아픈데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여기도 아플 수가 있어요. 어깨가 아프지. 제일 흔한 건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주 드문 경우는 이가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이가. 그리고 협심증은 조금 덜한데 이제 심근경색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불안 협심증 이러면 등까지 아픈, 등까지 퍼지는. 보통 팔은 안쪽으로 아프고요. 근데 이제 가슴 통증 없이 이것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노인들에서 특히 이제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시경 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시경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죠. 이겁니다. 명치나 윗배 통증에 거북함 느끼는 거.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지 증상이 없는 건 아니고 흉통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흉통만 이게 대표적인 증상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군요. 그럼 누구한테 잘 생기냐? 말씀드렸죠. 고령자, 여성. 그래서 노인 여성은 더 잘생기죠. 여기다 당뇨병까지 있으면 굉장히 이런 경우 잘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까지 손상이 돼요. 이제 당뇨병 환자는 뭐 합병증이 생기면 콩팥도 나빠지고 뭐 심장도 나빠지는데 말초 신경증이랑 같은 신경에도 손상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손상되니까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노인 여성분들이 또 약제도 또 잘 안 드세요. 안 드시다 보니까 또 병이 잘 발생할 수도 있고 장기 손상이 많은 분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흉통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 있죠. 근데 이렇게 흉통이 없으면 그래도 흉통이 있는 사람보다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조사해봤더니 5년 내에 사망할 위험이 오히려 1.85배 더 넓어요. 흉통이 없으신 분이요? 없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혹시 잘 몰라서 모르죠.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그냥 숨이 차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치료를 잘 안 하죠. 그 당시 넘겨서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치료를 안 하고 지나가니까 또 사망 위험도 높아지죠. 근데 이게 보니까 더 젊고 기존 심혈관 질환 없는 사람에서 이런 현상이 치설이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까지 검사는 안 했지만 젊고 난 그전에 그 병이 없었어.
요거 지나면 또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이제 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오히려 더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묵히고 있는 분들이 네, 훨씬 예.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여튼 흉통이 없더라도 숨이 너무 차. 그런데 통증이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뭐 배가 아프든 가슴이 어깨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막 이래. 그런데 뭐 어지럽거나 너무 피곤해. 그럼 병원에 가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이런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 증상들 아까 네. 보여드렸던 네. 거 꼭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협심증 하는데 네. 어떨 때는 안정형 협심증이래. 어떨 때는 불안정 협심증이래요. 이거 사실 좀 뭐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헷갈려요. 헷갈리죠. 이게. 근데 둘이 천양으로 다른 병이에요. 안정형과 불안정형. 벌써 안정형은 뭔가 안정될 것 같죠. 네, 뭔가 좀 더 안전해 네. 보이고. 이게 혈관인데 혈관이 이제 이 혈관 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내경이고 네. 깨끗한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동맥경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동맥경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0% 이상 좁아지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활동을 하면 산소, 피의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좁아졌으니까 피가 잘 적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증을 느껴요. 아. 그런 게 바로 안정형 협심증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고 좀 뭐 빨리 걷거나 언덕으로 온다거나 좀 노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공급이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 생기면 그 안정형이에요. 이거는 별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없어요. 쉬면 괜찮아지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뭐가 이제 여기에 터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돼 있던 데가 이제 터지잖아요. 이게 옆구리가 잘 터져요.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여기 물리적으로 취약한데요. 그러면 먼저 적혈구가 막 가서 이걸 달라붙어서 치료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피가 잘 안 통하면서 어느 정도 좁아지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옵니다. 확 막아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거나 점점 심해지거나. 그래서 보통은 한 1개월 이내에 갑자기 생긴 흉통이 있으면 불안정 협심증으로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따져요. 병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히면 가만히 있어도 막 통증이 오고 이때까지는 불안정 협심증인데 네. 이 시간이 30분 이상 막힌 게 지나면 심근에 괴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심근경색증이 급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 협심증은 심근경색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위험한 단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따로 해요. 불안정 협심증, 심근경색증. 안정형 협심증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병의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안정하고.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이 혈관 내까지는 모르죠. 혈관 사정까지는 모르고 갑자기 생기고 네. 가만히 있어도 생기고 점점 심해지고 밤에 자다가 막 생기고 이런 거를 이제 다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가정 진단을 내려요. 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이건 진짜 불안정 협심증이다. 아니면 이거는 다른 혈관 경련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나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네. 안정형과 불안정 협심증은 완전히 다른 종류다. 불안정 협심증은 까딱하다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질병이다. 안정형 협심증은 비교적 안전하다. 안전하진 않죠. 네. 당장 죽진 않는다. 이겁니다. 문제긴 하지만 네. 질문 중에 지금 정현님께서 이게 대학병원 응급으로 갈 정도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불안정 협심증 같은 경우는 조금 응급으로 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응급으로 가야죠. 이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는 전 단계잖아요. 네. 이 자체도 문제고 이게 막히는 게 안 뚫리면 급성심근경색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괴사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보통 20분 정도 막히고 20분 정도 지나면 혈관에 그 손상이 와요. 혈관 주변에 막 모세혈관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혈관 있잖아요. 심근에 혈관이 손상이 되고 30분이 지나면 근육 손상이 와버립니다. 그럼 심근경색이에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그러고 그 과정에서 부정맥으로 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불안정 협심증 같은 경우는 꼭 병원에 바로 가야 네. 할 위험한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생기면 이거 불안정 협심증일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정형 협심증 비교적
일상생활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좁아져 있으면 이거 좁아졌다고 스텐트 시술하자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불안정증 무조건 스텐트 시술해야 됩니다. 네. 이거 혈관이 찢어지고 깨진 거니까. 안정요합증은 혈관의 동맥경화가 잘 안 부러져 있는 거예요, 사실. 갑자기 깨지고 그럴 경우는 문제지만 현재는 괜찮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와서도 그냥 제 약물 치료하면 왜 스턴트 시술 안 해주냐고 막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연구 결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했더니요. 이 PCI라는 게 풍선하고 스텐트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가 이제 커리지, 아주 용기 있는 연구죠. 그걸 뜻하는지 모르는지 커리지 연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봤더니 생존율을 봤더니 약물 치료로만 한 경우 요 파란색 약물은 기본을 다 쓰고 거기다 스턴트 치료까지 한 게 이제 그물망 치료한 거죠. 요 빨간색입니다. 그랬더니 이 연구는 6년 요 정도 해서 했는데 12년 갈 때까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약물하고 스턴트하고 같이 따라가네요. 네. 네. 생존율의 차이는 없어요. 이걸 좀 확장해서 봤을 때도 네. 통계적인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건 사망률. 그럼 뭐냐? 스텐트는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약물 치료해도 증상이 계속 있는 분들. 그러니까 스턴트하고 약물 치료의 차이는 스턴트 한 사람이 확실히 증상이 덜해요. 네. 그러니까 약물을 치료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안정요합증에서는 굳이 스텐트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약물 치료해도 계속 통증이 있거나 약물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요. 네. 혈관 확장제 이런 게 막 들어가기 때문에 막 두통이 생기거나 막 어지럽고 굉장히 그런 거 심하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스턴트 시술해서 증상을 개선하고. 그런데 약물을 스텐트를 넣고 나면요. 이게 이물질이잖아요. 사실 우리 몸하고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요새는 다 약물 코팅된 걸 넣는단 말이에요. 네. 잘 이제 제협착이 안 오라고. 그러면 거기 넣은 사람에서 혈관 경련이 잘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턴트를 넣으면 아스피린 뭐 이런 것 종류를 반드시 써야 되고 네. 초반 한 1년 가까이는 아스피린도 좀 강하게 2가지 종류 써야 되거든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제도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래서 약질도 안 먹으면 그 스턴트인데 또 제협착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증상이 없고 약물만 먹고 증상이 없는 안정요합증은 굳이 스턴트 시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부작용이나 증상이 있을 때만 스텐트를. 네.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연구를 해서 15년까지 봤어요. 뭐 거의 2,300명 정도죠. 역시 스텐트 시술한 경우나 약물 치료한 경우나 통계적으로 사망률의 차이가 없어요. 진짜 그러네요. 예, 15년까지 봤는데. 그래서 증상이 약물로 치료 잘 되면 스텐트 시술 안 해도 된다. 안정형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결론이 그 얘기예요. 스턴트 시술은 증상의 개선 효과만 있고 사망률 차이가 없다. 약물 치료 증상이 잘 조절되면 굳이 스텐트 시술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이건 전체적인 거고, 근데 이제 개별적인 건 그 심장 전문 선생님이 판단합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증상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지만 한 90% 정도 거의 막힐 정도로 좁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하자고 하죠. 왜냐하면 이거 어디 한 90% 막히는데 언제 막힐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거 봐서 내가 보기 좀 위험해. 그리고 이제 그 보면요, 그 동맥경화 그 죽상경화반이 오히려 아주 석회와 쫙 되고 이런 거는 잘 덜 터지는데 네. 초반에 막 생긴 거 아주 여물기 전 그런 게 있어요. 아직 말랑말랑한 거. 네. 안에 그 기름기 꽉 차 있고 그 캡슐 싸고 있는 캡슐은 얇고. 그러면 이거 갑자기 터질 위험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통계는 이렇지만 또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말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가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심근경색을 알았어요. 알고 저는 이제 고혈압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니까 약국에 가서 이제 처방받아서 약을 타는데 그 약사분이 왜 고혈압 약을 드세요? 그런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환자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막 찾아옵니다. 왜냐면 저 혈압이 없는데 고혈압 약 들어오면 혈압이 막 떨어지면 그러지 않아 신경이 생겨서 막 걱정하는데 혈압 너무 떨어질 거 걱정하잖아요. 왜 나한테 고혈압 약을 주셨어요? 왜 고혈압 약을 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왜냐하면 급성경색 후에 약제를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급성심근경색이 생기고 나면 우리 몸에 그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돼요. 네. 그리고 그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그 호르몬계 막 활성화되는데 이거 두 개가 다 혈압을 올리는 그런 그 호르몬 신경계통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급성심근경색증이 생기면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베타 차단제를 투여하라고 해요. 이게 교감신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네. 또 환자가 자심실 기능이 감소됐거나 이런 사람들 이 레닌 엔지오텐신 쪽을 차단시키는 약제거든요. AC 억제제나 엔지오텐신 차단제. 우리가 다 ARB, AC 이니비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걸 쓰면은 이 심근경색 생겨가지고 막 심부전후 막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고 심장 기능을 좋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어느 정도만 유지될 수 있으면 이 약을 아주 저용량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경과가 좋아요. 그래서 혈압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네.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이 나중에 더 좋게 만들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혈압약이라고 하니까 약사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혈압약 쓰냐고 그냥 한마디만 던져도 환자들은 막 혼동해서 이거 왜 그러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죠. 아니면 그런 경우에서 본인이 요새는 하도 그래서 본인이 부작용 이런 거 확인하려고 약전을 하나하나 다 읽어요. 또 검색해 보시고 네, 검색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찾아와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해서 쓰는 거다. 네. 혈압약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물론 혈압약이지만 환자분의 심장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운 효과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타틴이라는 게 이제 고지혈증 약이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그런데 스타틴도 쓴단 말이에요. 심근경색 앓거나. 사실 스타틴은 당뇨만 있어도 반드시 써야 되고 협심증이 있으면 동맥경화성 질환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고지혈에 상관없이. 더구나 급성심근경색증을 앓고 알았다는 거는 동맥경화성 질환 중에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급성심근경색증 반드시 써야죠. 최대한 그 지질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없어도 모든 환자에서 스타틴 처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 기타 심혈관, 동맥경화성이 있으면 무조건 써서 낮춰야 되고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건 고용량을 써야 돼요. 가장 강력한 스타틴이 아토바스타틴, 로시바스타틴 같은 건데 이것도 양을 강력하게 처음엔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악성 콜레스테롤을 얘기하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이게 정상인에서는 160 정도까지 봐요. 160 이상이면 좀 높다. 190 이상은 이 스타틴 쓰는데 일반 건강한 사람에서는 근데 이런 당뇨가 있으면 100이나 70이야. 협심증이 있으면 협심증 같은 동맥경화증 환자, 협심증 심장 쪽에 55까지 낮추라고 해요. 엄청 낮춥니다. 네. 근데 요즘에 가장 오래 그 유럽에서 이 지침이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올해 가봤더니 계속 이렇게 했어도 한 2년 최근 한 2년 내에 계속해서 협심증 증세가 생긴다거나 발작이 생긴다. 그럼 이제 40까지 내리라고 지침이 또 더 내려왔어요. 엄청 낮춰야 된다. 낮춰요. 그래서 요즘 계속 환자들 저한테 외려오면은 이제 다시 계속 설명해 드려요. 그전엔 이 100에 맞추면 됐고 그다음에 70 맞추면 됐고 55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더 낮춰야 된다고 계속 환자들 오면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서 환자분 조금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바꿔드려요. 할 수 없죠. 이제 계속 연구 결과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니까. 예. 좀 심장 건강이 좀 위험하신 분들은 이렇게 위험 인자들을 최대한 낮춰오는 최대한 거네요. 낮추면 발생이 재발률이 확 줄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그럴게요. 저희가 중간 질문 한번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도 질문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제가 게시판에 먼저 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이거 먼저 살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에 있는 31살 아드님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두 걸음을 걷고 정신을 잃고 잃으신 사건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졸도를 한 거예요. 실신. 혈압은 75에서 115 정상이라고 하는데 기립성 저혈압도 의심되고 이탈리아에서 조금 병원 가기가 힘드셔서 걱정된다는 좀 얘기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이분 뒤에 보니까 1년 전에 불안정 협심증 진단으로 스텐트를 삽입했다고 돼 있네요. 요거는 같은 분인가? 다른 질문인 다른 것 분이야? 같습니다. 다른 분이군요. 위에 부분만 네. 이런 증상이 좀 심장 건강과 좀 관련이 근데 있을까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을 잃었나 안 잃었냐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잃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잘 물어보면 잃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잃었다고 하는데 근데 잃었다면 이거는 더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뭐 어지럼증이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었다. 그런 부정맥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막 어지럼 증상이나 막 이러다가 잃었다면 뭐 귀가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니까 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연세가 더 많이 된 분은 이제 뇌혈관 질환일 수 있고. 근데 젊은 분이니까 이 경우는 좀 덜할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기립성 저혈압도 31살이면 너무 좀 좁네요. 기립성 저혈압까지 생길 경우가. 그래서 근데 이제 부정맥은 언제든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정신이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확인하고 확실히 정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다 그러면 이건 병원 가서 검사들을 쭉 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 분은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그 부정맥 검사 홀터라는 것도 뭐 한 3일씩 다는 뭐 간단하게 다는 게 있고요. 뭐 이것저것 다 나타나지 않으면 한 번은 이제 뭐 선천성 심경 같은 것도 있거든요. 심장 초음파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 나왔는데 아무런 검사상 이상이 없으면 한 번 지나가요. 근데 두 번째 또 똑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면 이제 부정맥 검사를 이제 유발 검사까지 해봐요. 왜냐하면 그냥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유발시켜서 부정맥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서 그런 것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 좀 사연을 보니까 4년 전에도 한번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발생했다고 하시네요. 그럼 반드시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죠. 부정맥 관련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질문은 이제 1년 전에 불안정 협심증을 진단받고 스텐트를 삽입하셨는데 최근 관상동 및 조영수를 검사하셨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협심증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경우와 복용 안 하는 경우의 차이가 또 궁금하시다고 하고 또 비아그라를 복용하셨는데 발기부전 증상이 스텐트 시술 후에 조금 더 심해진 느낌이 드셨다. 비아그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이겠죠. 이게 이미 협심증이 진단됐어요. 스턴트까지 넣었어요. 일단 스턴트를 넣고 안 넣고에 상관없이 이런 협심증은 동맥경화성 심장병이고 반드시 먹을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증상에 따라서 협심증 약을 어느 정도까지 먹을 건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타틴이라든가 아스피린 계열의 약제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증상이 하나도 없어도. 그다음에 협심증의 증상에 따라서 약을 넣지 안 넣지는 의사의 선생님이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용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정도든지. 그다음에 발기부전 증상이 이게 연세가 많아서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 발기가 결국은 혈액으로 발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남성 페니스에 혈관이 있죠. 거기도 혈관이 있는데 동맥 중에서는 제일 작은 혈관이에요. 한 1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경이. 그래서 사실상은 제일 처음에 동맥경화성 증상이 오는 게 발기부전입니다.
이건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제일 발기부전이 왔다 하면 일단 동맥경화성 질환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혈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심장이 오죠. 왜냐하면 심장은 한 2 내지 3mm 되거든요. 네. 근데 심장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파서. 그때 아프면 병원에 오는데 발기부전 갖고 병원에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심장 문제인가 하고 가진 않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미 이쪽 성기의 음낭 쪽으로 혈액순환이 원래 안 좋기 때문에 발기가 좀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꼭 스턴트 때문에 그렇다 할 수는 없고 약제에 따라서 아주 개인 특성상 좀 그 현상이 조금 심해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그 약을 한번 빼봤다가 괜찮나 보고 다시 약 썼을 때 발기부전 생기면 그 약이라고 하고요. 예전 약들은 좀 발기부전에 영향이 꽤 있는 약들이 있었는데 요즘 약들은 발기부전하고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약들이. 그리고 저 얘기인데 시그마트 이소트릴이 이제 나이트레이트 제제성이거든요. 근데 비아그라가 처음에 심장병으로 개발된 약이에요. 심장병으로 개발돼서 저기 나이트레이트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에노가 심장 혈관 확장제인데 그걸 많이 그 혈액 내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아그라는 처음에 이제 그 정도가 약했단 말이죠. 협심증 약으로 개발했는데 효과가 떨어졌는데 환자들이 약을 안 끊으려고 그래요. 효과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 임상 연구할 때 이제 그만 드시라 하고 갖고 오라 하는데 안 갖고 와 환자들이.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왠가 했더니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대박이 난 거죠. 우리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접착 용지로는 아주 쓸모 없었는데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하게 붙였다 뗐다 하기 좋은 것 같이 이 비아그라가 사실은 실패한 약인데 관점을 달래서 엄청나게 대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아그라를 먹을 때는 저희 이소티릴 같은 나이트레이트 제제는 하루 정도는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크게 문제는 안 생기는데 같이 먹을 때 혈압이 너무 툭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너무 떨어지는 분.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되게 집에 가서 혈압이 막 떨어진 걸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먹지 말라. 하루 동안은 그렇게 복약 지도를 합니다. 같은 기전을 가진 약이기 때문에 좀 이중 효과 아까 그렇죠. 적어주신 대로 같은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바로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수님이 아까 일찍 질문 주셨는데요. 고혈압은 아닌데 멜라토닌을 좀 꾸준히 먹어도 될까요? 정신과약도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3년째 복용 중이시고 멜라토닌 1년째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혈압을 좀 떨어뜨린다는 뭐 혈압량은 아닌데 약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멜라토닌 자체가 또 수면을 유도하잖아요. 네. 수면을 유도하니까 잠을 잘 자면 또 혈압이 떨어지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멜라토닌을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멜라토닌 우리가 그 항정신병 의약품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항정신병 의약품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멜라토닌은 인체에서 생겨난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생체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저게 정신병 약은 아니거든요. 정신병 약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거의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드셔도 되고 그럼 그 질문은 됐네요. 꾸준히 뭐 먹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영도님 질문 살펴보고 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도님은 교수님 심장을 둘러싼 막이 있다는데 그 막이 두꺼우면 문제가 되는지요? 수축기 혈압이 110에서 128 정도 나오는데 건강검진만 하면 130에서 140 정도 나오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심장이 있으면 심장도 사실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심장도 보호를 하려니까 거기 막이 쌓여 있는데 그게 심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주변이라서 페리 그리고 심장을 카디오 뭐 이러시잖아요. 페리카디움 그래서 심장을 쌓아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심장도 이게 제일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안에는 살짝 윤활유가 있어요.
심낭과 심장성에 윤활유가 있어서 심장이 뛰었다 놨다 할 때 그 막하고 아주 부드럽게 윤활이 잘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막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이게 병적인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흔한 경우는 이제 결핵 같은 거 앓고 날 때 후유증으로 막이 되게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석회화돼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심장이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해야 되는데 딱딱하니까 늘어나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딱 막히니까. 네. 그러면 늘어나지를 못하니까 심부전이 생기는 거예요. 뭐 늘어나야지 충분히 혈액을 받아서 내보내는데 이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하다 하면 이렇게 수술해서 제거를 하고요. 막을.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석회화돼서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바이러스성 염증 또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 있잖아요. 전신수 홍방성 낭창증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심장도 좀 침범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물이 차요. 심낭에 물이 막 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지나면 막까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막이 너무 두꺼우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심낭에 그 물이 많이 차서 암 같은 데서 그러면 또 물이 많이 차고 결핵이나 암이 제일 흔한 중요한 질병이고 아무 이유 없이 또 이유는 있는데 모르죠.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뭐 한 좀 있어요. 한 20%까지 정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건강검진하면 좀 올라가는 건 병원에 오면 긴장해서 실제보다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혈압까지 되면 이제 102 흰 가운 보면 올라왔는데 102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화이트 코트 고혈압이라고 하면 약간씩은 높고 가서 또 바로 혈압이 올라가죠. 네. 최소한 5분 정도 안정적으로 조용한 데서 푹 쉬고 나서 혈압 재야 되는데 바로 재면 혈압이 다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뭐 질환으로 인해 뭐 석회화나 그런 게 발생할 수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의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건가요? 고혈압 협심증 환자가 왜 부정맥 위험이 높아요? 보통 고혈압이면 고혈압, 협심증. 그다음에 또 부정맥 이렇게 생기는데 자기가 고혈압으로 이제 나름 치료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가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맥이 다 생겼대요. 협심증 생기고 특히 심근경색 앓고 나면 부정맥이 전혀 없던 환자 갑자기 확 생겨버리죠. 특히 그 급성심근경색 생기고 나면 되게 많이 생기죠. 왜 높을까요? 보시면 정상 심장의 모형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심장이 나타난 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장이 비대해지는 경우. 이제 왜냐하면 동맥에서 혈압을 갖다 피를 내보내야 되는데 혈압 압력이 세니까 내보내기가 힘들잖아요. 내보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근육을 키워서 잘 짜주는. 그래서 한 번에 확 짜줄 수 있는 힘이 근력이 센 거죠. 근력이 센 거고 두 번째는 근력은 없더라도 한 번에 볼륨을 늘려서 한 번에 짤 때 많이 보내주자. 확대가 있죠. 펌프 자체의 크기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커지죠. 커지고 여기는 이 근육, 심근 자체가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두꺼워졌죠. 한 배 반, 2배 이렇게 높아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시면 이 스파크가 있잖아요. 전기 자극을 해야지 전기 자극 때는 심장이 자극이 이렇게 쭉 전달이 되면서 심방에서 이 중간에 심실과 사이에 시스 노드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근육세포에서 심실까지 뛰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혈압이 있으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이 압력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압력이 세니까 압력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난 변화가 이쪽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짜내는데 그 바로 연결 부위 좌심방이 먼저 커집니다. 이렇게 좌심방이 최초로 먼저 커져요. 그 다음에 좌심실이 커져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순서가 항상 순서는 그래요. 좌심실부터.
그러면 처음엔 제대로 이 동반결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스로 해서 전도가 잘 되는데 심방이 커지면은 좌심방이 이렇게 특히 커지면 여기서 이제 전도가 규칙적으로 와야 되는 게 흔들려 버려요. 흔들리면서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심방 자체에서 자기들이 너도 나도 막 자극을 보냅니다. 심장의 근육은 나름의 자기의 자율성이 있어요. 오토메타스티라고 해서 스스로 이런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일반 근육은 그런 게 안 되는데 심장의 근육은 정말 중요하니까 제대로 뛰지 않으면 그 심장 근육 자체에서 내가 전극을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내보내요. 제일 많이 내보내는 데가 이제 폐정맥으로 심방에 들어오잖아요. 네. 폐정맥이 있는 부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발생해요. 들어오는 입구가. 그래서 이게 너도 나도 하니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률적으로 탁탁 뛰어줘야 하는데 이놈 뛰고 이놈 뛰니까 각각 막 다른 거니까 난리를 부리는 거네요. 네. 실제로 사진 보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하면은 결국 안 뛰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한 번에 뛰어줘야지 이거 할 땐 이거 있고 이거 할 땐 이렇게 하니까 흐물흐물하니까 모양은 막 움직여요. 실제로 저는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실험 많이 해서 동물 실험할 때 이렇게 해서 잘라서 보면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심방이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심방이 막 뛰는 게 빠를 새예요. 새. 네. 그래서 새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빠르게 뛰는데 실제로는 안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방일 때는 좌심실에도 피를 내보니까 괜찮은데 심근경색 같은 게 생겨서 심실세동이 생겼다 그러면 심실이 안 뛰는 거니까 그거는 심정지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심장이 안 뛰는 거나 심실세동으로 흐물흐물하면서 피는 전혀 안 가기 때문에 똑같아. 그건 심실세동일 때는 저희가 심정지로 봅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심실이 이제 두꺼워지는 거죠. 그런 변화는 저희가 처음 보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맥이 이게 규칙적인 맥이 나온 게 아니라 막 불규칙적인 게 막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운이 좋아서 하나씩 간단 말이에요. 가는 것만 이제 내보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심박출량의 30%를 차지해요. 여기서 그만큼 보내줘야 여기서 잘 뽑아내는데 네. 잘 못 보내주니까 심박출량의 3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생기면 다 심부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심부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술로 없을 때는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유발시키니까 이 부분에서 지지면 심방세동이 없어지는 게 많죠. 근데 이게 심방이 너무 커져 있다 그러면 시술해봐야 좀 지나면 다시 재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요한 게 시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좌심방의 크기로 따집니다. 이게 너무 어차피 시술해봐야 한 1년 지나면 또 재발해.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권하지는 않죠. 그 환자들은 잘 모르고 와갖고 왜 나는 시술 안 해주냐고 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막 시작할 때는 장비도 별로 좋지 않고 시술 능력도 그만큼 안 좋으니까 재발률이 훨씬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봐야 재발하니까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 약으로 이렇게 치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구도 좋아지고 시술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시술로 처치도 좋아져서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진행도 안 했고 시술에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시술 쪽으로 한번 이제 의뢰를 하면 왜 그때는 안 하고 이제서 하냐고 이제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또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런 경우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날 때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실이 비우되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이 막 커지는 거. 이 비우성 심근증 같은 경우가 심실이 막 유전적으로 비우되는 경우가 한 50% 되고요. 50%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유전적으로 이게 50%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확장성은 유전적인 경우도 조금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바이러스에서 심근염이 생기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만성이 되면서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심부전이 생기고 이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죠. 네. 이거는 아주 이제 좀 희귀성에 가깝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갑자기 막 사망하는 경우 이게 많죠. 비후성 심근증. 멀쩡한 사람이 운동하다가 마라톤 하다가 갑자기 사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정맥이 잘 생겨요. 이런 경우. 그러면 왜 부정맥이 잘 생긴 심방세동 말씀드렸죠. 네. 심근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경우 이제 심근경색이 생기면 정상일 때는 이게 다 심근 근육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게 분홍색이 다 심근이에요. 안에 핵이 있는 거고. 근데 손상돼 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섬유세포가 이걸 싸고 들어갑니다. 섬유화가 막 돼 있죠. 반 가까이 섬유화가 돼서 보존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요철 있으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네. 우리 그 고기를 먹는데 거기 막 비계나 막 뭐 있으면 잘 안 씹혀지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매끈하게 전기 자극이 가야 되는데 이 섬유화 있는 데는 잘 못 가요. 요철같이 계속 막히죠. 막히니까 돌죠. 찾아가서 돌죠. 돌다 보면 어느새 다시 원래 자리야. 돌고 하면서 부정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 전달이 제대로 가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제대로 안 가고 막혀버리거나 대부분 이제 가다가 돌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돌면서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안 뛰거나 막 돌면서 빨라지거나. 그래서 섬유나 상흔 때문에 부정맥이 잘 생기고 또 급성심근경색 초기증에 이게 생기면 가뜩이나 심장 기능도 나쁜데 부정맥이 생겨서 심박출이 안 되면 갑자기 돌연사. 그래서 심근경색 직후에 생기는 사망은 그게 되게 많잖아요. 부정맥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제일 초기에. 이런 양상 때문에 잘 심장이 작동하지 못해서. 못해서.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스피린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거고 또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또 딴 것도 있대요. 이것도 아스피린 아니냐 그러면 뭐 아스피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환자분이 이제 혼동되고 헷갈리는데 아스피린 종류. 아스피린은 뭐 벌써 한 200년 정도 됐죠. 버드나무 껍질에서 진통 해열작용이 있는 거라서 옛날엔 열나고 그러면 버드나무를 이렇게 따갖고서 그 이파리를 해서 한 주전자 바구니 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걸 추출해낸 게 바로 아스피린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저희 이제 현대의학 하신 사람들에게는 양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현대 약들은 예를 들어 한약에 막 있으면 거기에 꼭 필요한 주요 성분을 다 빼갖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그 한약이나 이런 건 이걸 전체를 다 먹어야 돼요. 혼합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으로 먹으니까 부작용면이 좀 적어질 수도 있겠죠. 예, 약재로 만든 것보다. 근데 오히려 한약 먹고 나면 뭐 간 나빠지고 이런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죠.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바이럴 아스피린 잘 알고 우리나라엔 요 캡슐로 된 것도 병원에서 또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죠. 아스트릭스라고. 이런 종류를 먹는데 요거는 이제 저용량짜리 먹는데 100mg짜리 먹습니다. 진통 해열 효과는 없어요. 그건 한 500ml짜리 300 최소한 300 이상 500 먹어야 되고요. 이건 그런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가 이제 그 피가 안 굳게 하는 그런 그 약인데 피가 안 굳게 하는 그 팩터 그 과정이 코스가 한 10과정 이상 있어요. 팩터 1, 2, 3, 4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뭐 10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있어요. 그 과정을 차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요 크로피도릴이라는 경우가 오히려 간에서 요 출혈을 하는 거를
그 피가 응고되는 과정을 막아주는 약제고 네. 부작용이 더 적으면서 효과는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가 생겼고 상품명을 프라비스가 제일 최초로 해서 많이 했고요. 네. 이거 분홍색에 75라고 항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약제는. 그런데 요 비슷한데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더 효과가 강한 약제들이 지금 병원에 개발해서 더 심한 혈전이 더 심하게 생긴 사람들한테 요새 그런 약제를 써요. 근데 그 약제는 가격도 좀 더 비싸고 부작용이 좀 더 많아요. 출혈도 많고 효과가 센 만큼.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환자분이 스텐트 시술 같은 거 하면 초반에 피가 안 굳게 하는 게 또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통 한 1년 가까이 최소 6개월 연구 결과로는 뭐 2개월만 써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엔 요 두 개를 같이 써야 돼요. 따로 먹는 게 불편하니까 요걸 하나로 묶은 거 프라비스에 아스피린 합쳐서 프라비스 A라고. 네. 그러니까 요거가 8.5ml인데 좀 더 크죠. 네. 예, 그래도 하나로 먹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아스피린 종류를 하는데 다 다르죠. 네. 다 다르고 나는 아스피린 먹어야 한다는데 약국에 가보니까 아스피린 안 줬어요. 근데 다 필요에 따라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자, 그런데 이건 피가 일단은 굳는 과정을 막아주는 혈소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종류가 아스피린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혈전이 생겨버렸어. 네. 이걸 녹여야 돼. 녹이는 거는 이제 항응고제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스피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인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몽땅 그려서 그냥 아스피린 종류라고 하죠. 근데 전혀 다르고 이 주사제로 하는 게 헤파린이라고 그래서 병원에서만 사용합니다.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 혈액으로만 하는 것도 있고 피하로 넣는 것도 있고 최근엔 이 헤파린보다 효과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 외래에서 처방약으로 주는 게 경구용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와파린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의 그 안전폭이 되게 적습니다. 양이 조금만 적으면 응고가 잘 생겨버리고 양이 조금만 많으면 출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음식물의 영향을 은근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청국장 먹으면 아스피린 종류 먹으면 안 된다 한참 그 얘기한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음식물에 따라서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혈 위험을 막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응고 시간을 항상 측정해서 그 정확한 그 레인지를 항상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자주 오셔야 돼. 이걸 측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제 꽤 됐어요. 나온 지. 노악이라는 약이 아주 몇 년, 꽤 이제 나온 지가 됐는데 이 약은 이건 비타민 K 의존성이고 이건 노악이랑은 비타민 K가 응고하는데 좀 관계되거든요. 비의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혈 위험도 아파린에 비하면 훨씬 적고 네. 그래서 응고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는 같거나 효과가 더 좋아요. 음식물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은 이제 노악이라는 약을 씁니다. 노악은 뭐 병원에 가면 뭐 다비가트란, 아픽사반, 하여튼 몇 가지 크게 쓰는 게 리바록스란 크게 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가니까 모르죠. 일반 그렇죠. 심장 전문의 외에는 다 모르죠. 그렇죠. 일반 의사도. 약사분들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보면 자기가 받는 약은 너무너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아스피린은 아자도 안 들어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러면 좀 남은 시간은 질문 몇 가지랑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현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와파린 방금 저희가 얘기 나눴죠. 복용 중에 좌측 머리에 통증이 생겼고 오늘 우연히 CT 조영술에 뇌동맥류 3.5mm 좀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통증과 이게 뇌동맥류가 좀 연관이 있죠. 네. 뇌동맥류 3.5mm면 처치해야 됩니다. 저게 문제가 저 정도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네. 터지면 이제 그 지즈막하 출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머리 통증이 왔다면 저게
터지려고 그 신호를 보내는 걸 수 있어요. 저기 두통으로 먼저 오거든요. 위험 신호 같은 예, 위험 거죠. 신호죠. 그러면 저게 터지기 전에 이제 좀 이제 취약한 상태니까 그 동맥류에 피가 가잖아요. 네. 압력이 좀 더 세게 느낀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미약한 압력이 더 취약하게 눌러대면은 그 신경이 더 작용하면서 통증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저게 터지면 엄청난 두통이 오는 거죠. 근데 피가 뇌 지주막에 쫙 깔리면,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도 수술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고, 치료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꽤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저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다 스텐트 같이 넣어서 이제 코일을 갖다 집어넣어요. 네. 코일을 집어넣어서 그걸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크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너무 크면은 뭐 상황에 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그 신경외과 뇌 그 서전이 판단해서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와파린 복용은 이제 검사를 해보고 출혈 위험이 있으면 와파린을 끊어야죠. 저 때는 일단은 터지고 나면 와파린 먹고 나면 지혈이 안 되거든요. 처치 받아보라고 했으니까 꼭 병원 가봐야죠. 3.5면 저거 우선 손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송이님께서 네. 63세 조기 수축 부정맥 약물 치료를 받고 꿀렁거리는 것은 잠잠해졌는데 왼쪽 가슴이 새벽에 답답해서 혈압을 재보면 부정맥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게 네.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될지 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혈압을 재보면 부정맥이 잡힌다. 네. 요즘 혈압계가 뭐 부정맥까지 보이는 게 있죠. 근데 좀 증상이 이미 조기 수축에 대한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전에보다 이게 좀 심해졌다, 증상이. 더 많이 뛰고 또 지금 가슴도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약을 썼을 텐데 부정맥 약을 좀 용량 올리거나 아니면 더 잘 듣는 다른 부정맥 약제로 바꿀 수가 있죠. 부정맥 약제 쓰다가 잘 조절되면 부정맥 약제가 좀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좀 그걸 빼고 좀 더 약한 거, 부정맥 꼭 약은 아니더라도 부정맥하고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고 그런 약으로도 바꿔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보고서 약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너무 심하면 시술로 해결될 수 있는 부정맥도 요즘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더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좀 답변 못 받으신 질문은 저희 비욘디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창규 교수님과 이렇게 심장 건강에 대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 몇 개월간 저희 심장 건강에 대한 강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교수님께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그러시죠? 이번에 이제 정년을 하게 돼서요.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정년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저를 또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학동역 근처에서 제가 심장 전문이니까 박창규 심장내과로 이제 뭐 조그맣게 의원을 하나 열어서 계속 환자분을 진료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뭐 초까지는 고대 고려병원에 계시다가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또 새로운 길을 걸으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저희 비욘디에서도 많은 응원과 시청자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 몇 개월간 심장 건강에 대해서 좋은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리즈로 한 5번 이제 심장병, 고혈압 관련한 질환들, 궁금증들 다뤘고 그 전에 또 이제 강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호응을 해주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비욘디 이 유튜브 채널 여러 관계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 애청자분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습득하시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서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오영호님이 합정역 근처라고 부르면 학동역이죠? 학동역, 강남의 네. 학동역 근처입니다. 네. 예. 다음에는 찾기가 좀 그래도 나름 좀 오기가 좀 쉬운 데를 그걸 이제 찾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강남에. 다음번에는 예. 박창규 교수님이랑 박창규 원장님으로 다시 뵙기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동안 강의 좋은 강의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8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